세계 3대 CEO 필독 섭외. 일론 머스크의 서재호. 스탈린 붉은 황제와 신하들. 세상을 뒤흔든 독재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머스크는 러시아의 역사를 바꾼 절대 권력자에게도 관심을 보였다. 영웅뿐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독재자에게도 흥미를 느끼는 듯하다. 스탈린 붉은 황제와 신하들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국가의 생사를 걸고 대조국 전쟁을 벌여 승리한 구소비에트 연방의 원수 이오시프 스탈린의 생애를 그린 책이다. 스탈린은 그가 반대 세력으로 간주한 수백만 명을 용서 없이 처형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일명 대숙청을 실시한 피해 독재자로도 유명하다. 이 책의 저자인 사이먼 시백 몬테피오리는 1965년에 태어난 영국의 역사가다. 20세기 초엽에 당시의 러시아 제국을 떠나 영국으로 도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머니를 둔 몬테피오리는 자신의 원류 중 하나인 러시아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써 수많은 상을 받았다. 그가 소련 붕괴 후 각지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공문서와 문헌, 관계자를 직접 접하는 등 방대한 조사와 취재를 바탕으로 쓴 이 새로운 스탈린 전기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일화로 가득하다. 스탈린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조지아 출신으로 진짜 성은 주가슈빌리다. 스탈린은 강철 인간을 의미하는 필명이며 이미지 전략을 위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의 가난하고 괄괄한 구두 직공의 가정에서 태어난 스탈린은 확고한 공산주의자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은 러시아 정교의 신학교에서 교육받았다. 스탈린을 더욱 깊게 이해하려면 그의 인생의 전반기를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몬테피오리의 저서이며 독재자의 청춘 시대를 파고든 젊은 스탈린을 함께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몬테피오리의 일련의 저서를 읽고 깨달은 점은 공포의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강한 스탈린을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그렸다는 것이다.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노동운동에 눈을 뜬 스탈린은 활동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강도나 살인, 방화 같은 폭력적인 활동을 계속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 제국의 비밀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당해 시베리아 등의 변방으로 유배당했다 탈주하기를 반복했다. 이런 산적이나 다름없는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스탈린은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냈고 동료들을 이끌며 혁명 세력의 내부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되어갔다. 독자는 몬테피오리가 마피아 소설을 방불케 하는 생생한 필치로 그린 스탈린의 모습에 강하게 빠져들어간다. 러시아 혁명 후 스탈린은 레닌에게 인정받아 볼셰비키의 간부가 되었다.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마피아적인 행동이 적대 세력을 숙청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레닌은 점차 스탈린을 중용하게 된다. 혁명기의 혼란 속에서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려면 적에 대해 인정사정이 없는 스탈린 같은 폭력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1924년에 레닌이 죽은 뒤 스탈린은 정적인 레프 트로츠키 등과의 정쟁에서 승리하고 1929년에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는다. 이는 스탈린에게 신뢰받던 간부라도 일단 충성심을 의심받으면 순식간에 권력을 빼앗기고 숙청되는 공포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스탈린 붉은 황제와 신하들에는 스탈린의 공포를 이용한 지배를 뒷받침하는 비밀 경찰의 간부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혁명 직후인 1917년 12월에 레닌이 설립한 비밀 경찰 체카는 널리 알려져 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니콜라이 2세 일가의 학살은 소련 시대의 비밀 경찰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존재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스탈린 정권에서는 체카의 후계 조직인 GPU 국가정치보안부를 계승한 비밀경찰 NKVD 내부인민위원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스탈린의 대숙청을 실행한 자는 이 NKVD의 제2대 위원장인 니콜라이 예조프였다.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여서 독을 품은 난쟁이, 피해 난쟁이로 불렸던 예조프는 스탈린의 적대 세력으로 간주된 인물을 반혁명죄라는 혐의로 차례차례 체포해 처형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냈다. 이 책을 읽으면 독재 체제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일단 인정을 받아서 출세하더라도 언제 체포되어 숙청당할지 알 수 없으며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강제로 자백하게 된다. 체포당하면 자신이 살기 위해 가족을 팔아넘겨야 하는 세상인 것이다. 죄가 없는 용의자를 자백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스탈린 시대의 공개 재판의 모습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세르게이 로즈니차 감독이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사용해 제작한 2018년의 다큐멘터리 영화 재판에 담겨 있으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꼭 한번 보기 바란다. 몬테피오리가 묘사한 스탈린의 대숙청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정해서 기분이 불쾌해질 정도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관심을 드러내는 머스크조차도 이 책은 너무나 우울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읽을 수가 없었다 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 좋은 예가 앞에서 언급한 스탈린의 충실한 부하로서 비정한 숙청을 실행했던 NKVD 위원장 예조프다. 그가 소련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공산당의 수많은 엘리트를 처형한 것은 국가 운영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후 스탈린의 눈 밖에 나서 권력을 빼앗긴 예조프는 언제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결국 체포당하고 만다. 그리고 집요한 고문을 당한 끝에 나는 독일의 스파이였다 라는 거짓 자백을 하고 1940년에 총살령을 당했다. 예조프의 뒤를 이어 NKVD의 제3대 위원장이 된 인물은 라브렌티 베리아였다. 스탈린과 같은 조지아 출신으로 조지아의 소수 민족인 밍그레린이었다. 몬테피오리에 따르면 소련의 비밀 경찰에서는 밍그레린이 대두에 밍그렐 마피아라고 불릴 정도의 힘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베리아는 일단 숙청의 기세를 늦추기는 했지만 그 후에도 스탈린의 요청으로 반혁명 활동을 계속 엄격하게 단속했다. 1941년에 나치 독일과 전쟁을 시작한 뒤에는 나치에 협력하는 자들의 체포와 처형, 독일계 소수 민족과 크림 타타르인의 강제 이주를 실행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스탈린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베리아의 존재감은 점점 커졌다. 그러나 시의심이 강한 스탈린은 권세가 강해진 베리아에게도 불신을 품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베리아의 권력을 단계적으로 빼앗고 베리아파의 인물들을 경질하며 점차 공세를 강화해갔다. 몬테피오리가 그린 스탈린과 측근들의 이야기는 러시아 변방 출신의 촌스럽고 폭력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엘리트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죄 없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며 그들의 목숨을 손쉽게 빼앗는 절망적인 세계의 실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최근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러시아라는 국가와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러시아는 서양이나 미국 같은 민주주의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정 러시아와 러시아 혁명 이후 장기간에 걸친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거쳐 1989년에 베를린의 장벽이 붕괴했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러시아의 시대가 막을 열었다. 그러나 보리스 옐친의 지도 체제가 계속된 뒤 2000년에 KGB 출신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권을 잡자 강권적인 정치가 다시 기세를 키워갔다. 푸틴은 자신의 출신 모체인 비밀경찰과 주로 군 출신자로 구성된 실로비키를 이용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반대파를 탄압했다. 푸틴에게 비판적인 정적이나 언론인을 독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다. 서방 진영의 상식으로 바라보면 독살 같은 행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야만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몬테피오리의 책을 읽어보면 소련에서는 부당한 체포나 처형, 독살, 자작극이 당연한 듯이 일어났기에 이것이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서방 진영과 그 우방국 사람들은 애초에 러시아의 역사에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좀 더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일론 머스크의 서재호, 스탈린 붉은 황제와 신하들이었습니다.